안녕하세요. 책이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의 베스트셀러 김수연 작가 4년 만의 신작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입니다. 지은이는 김수연, 발행은 다산북스입니다. 100만 독자가 열광한 김수연 에세이의 가장 큰 매력은 단연 공감과 솔루션의 적절한 조화일 텐데요. 읽는 이의 마음을 찰떡같이 알아주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분명한 메시지로 해결책까지 제안하고 있습니다. 전작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의 경우는 독자들의 입소문만으로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국내 독자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태국, 베트남 등 해외에서도 큰 사랑을 받으며 세대, 국가, 성별을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고 있는데요. 이는 바로 책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4년 만에 한층 성숙해진 모습으로 돌아와 이 책을 통해 나를 지키는 관계 맺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완벽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관계를 상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관계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고 오랜 시간 고민한 나름의 결과를 이 책에 담았습니다. 이 책에서는 나를 지키면서도 사소한 일에는 날 세우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1장과 2장은 자존감을 지키며 나답게 사는 법, 3장과 4장은 타인과 조화롭게 지내면서도 당당하게 사는 태도, 5장과 6장은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며 사랑을 배우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에는 따뜻한 공감과 시원한 솔루션이 담긴 글과 그림이 가득한데요. 밑줄을 긋고 오랫동안 기억해두고 싶은 문장도 많습니다. 친구와 고민을 나누듯 유쾌, 상쾌, 통쾌하게 읽을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고 불편하고 공허했다면 이제 이 책을 통해 삶의 균형을 회복하고 나답게 편안하게 관계 맺는 법을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책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잊지 마세요. 균형을 찾기로 했습니다. 사실 내게 인간관계는 큰 고민거리가 아니었다. 다른 고민들이 내 삶에 꽉 차 있었을 뿐 아니라 관계에 꽤 자신이 있었다. 그건 진솔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자신이었고 무리하지 않도록 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자신이었다. 하지만 뒤늦게 그 자신이 깨지기 시작했다. 내가 완벽하게 신뢰했던 관계를 상대는 전혀 다르게 여기고 있었고 새로 시작한 연애는 마음을 잘 다루는 줄 알았던 나의 옹졸한 실체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뭘 놓친 걸까? 나는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고 관계에 확신에 차 있던 상태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관계가 점점 어려워졌다. 그러다 깨달은 건 관계를 자신한 거 그 자체가 문제였다는 사실이었다. 상대가 감춘 속마음을 알 수는 없고 내겐 일상적인 행동이 누군가에겐 무례일 수 있었다. 게다가 나는 흠없는 인격을 가지지도 못했다. 그걸 인정한다는 건
불편하고 슬픈 일이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나 역시 관계에 대한 자신이 사라지고 나서야 상대의 마음을 더 주의 깊게 물을 수 있었고 내 행동을 찬찬히 돌아볼 수 있었고 상대에게도 좀 더 간대할 수 있었다. 나는 관계에 대한 자신을 되찾는 대신 자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려면 그 불완전함을 안고 살아가기 위해 균형을 찾아야 했다. 나와 관계 사이의 균형, 신뢰와 불신 사이의 균형, 경계와 허용치 사이의 균형, 혼자의 외로움과 관계의 괴로움 사이의 균형, 수많은 순간에 무너지지 않고 균형을 찾기 위하여 조금 더 유연해지고 조금 더 단단해져야 했다. 이건 관계에 관한 책이자 균형에 관한 책이다. 마음과 관계에 대해 배우며 어떻게 관계를 맺고 마음을 표현하고 상대를 사랑해야 하는지 오랜 고민의 결과를 담았다. 나는 여전히 관계에 자신은 없지만 조금 덜 애쓰게 되었고 조금 더 편안해졌다. 타인의 판단과 평가에 상처 입었던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조금 더 나답게 관계에 맺을 수 있기를. 예쁘지 않으면 어떤가? 특별하지 않으면 어떤가? 당신은 당신 자체로 온전하며 우리 삶은 여전히 소중하다. 행복도 인증이 되나요? 요즘 힙하다는 음식점에 갔다. 칼로 가르면 계란이 흐르는 신기한 오믈렛이었는데 직원이 영상 찍을 타이밍을 친절하게 알려줬다. 재미있으면서도 요즘 음식은 단지 먹기 위한 것만은 아니구나 싶었다. 생각해보면 힙한 것들에는 사진 찍기 좋다는 공통점이 있다. 공유와 인증을 위한 좋아 보이는 음식, 좋아 보이는 인매, 좋아 보이는 모습, 좋은 것보다 중요한 건 좋아 보이는 것. 그 모습들은 마치 행복의 증거처럼 SNS에 채워지고 다른 사람의 모습과 나를 비교하며 서글퍼지다가도 나 역시 좋아 보이려 애쓰게 된다. 그런데 말이다. 어떤 음식점의 음식은 좋아 보였지만 맛은 없었다. 어떤 관계는 좋아 보였지만 마음을 나누지는 못했으며 어떤 표정은 좋아 보였지만 사실 마음은 고단하기만 했다. 좋아 보이는 건 쉽지만 진짜 좋은 건 별개의 문제이고 좋아 보이는 사진 속 모습이 행복을 인증하지는 못한다. 물론 일상의 순간들을 공유하고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야 문제가 없다. 하지만 사진만 찍다가 정작 카메라 렌즈 너머의 삶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보정되지 않은 일상에서 초라함을 느낀다면 그건 좀 서글프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까지 행복을 인증하기 위해 너무 많은 마음과 시간을 낭비했던 건 아닐까? 남들에게 좋아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나에게 좋은 것, 내 마음에 좋은 것 아닐까? 연출된 행복을 쫓는 대신 소박해도 내 입맛에 맞는 음식과 초라해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과 소소해도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관계와
평범해도 진짜 행복한 순간을 만나야 한다. 남들에게 좋아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 관람객보다 당신이 더 중요하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로망의 개인적 취향. 몇 년 전 어떤 블로그 글을 읽다가 발리에서 홀로 살아보기에 대한 로망이 생겼다. 여유롭게 지내며 명상하고 글을 쓰며 자연 속에서 지내는 것. 상상만 해도 평화롭고 아름답지 않은가. 나는 오랜 로망을 실현하고자 2주 일정으로 발리에 갔다. 발리는 생각대로 좋았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이건 내가 운전을 못하는 탓이 컸는데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발리에서 스쿠터를 못하니 동선이 짧아졌고 카페에 앉아서 일하다 보면 여기가 발리인지 집 앞 스타벅스인지 도무지 구분되지 않았다. 혼자서만 지내는 낭만도 점점 청승이 되었다. 바랐던 로망과는 달리 유배지에 온 정약용 선생님의 마음을 느낀 나는 결국 손해를 감수하고 예정보다 일찍 한국으로 돌아왔다. 지금의 나는 함께하는 여행이 더 즐겁고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일정이 가장 좋으며 일은 집 앞 독서실에서 제일 잘 된다. 같은 지하철 칸에서도 춥다와 덥다는 불만이 같이 나오듯 모두에게 맞는 답은 없다. 누군가는 긴 여행에서 여유를 느끼지만 누군가는 짧은 여행에서 설렘을 느끼고 누군가는 회사 밖에서 떨림을 느끼지만 누군가는 회사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누군가는 타인과 함께하는 순간에 활력을 느끼지만 누군가는 혼자일 때 마음의 평화를 느낀다. 여행을 할 때,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 행복에 이르는 방식은 저마다 다른 것이다. 그렇기에 중요한 건 경험을 통해 나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발견하는 일이다. 누군가의 로망과 누군가의 기쁨을 흉내내는 게 아닌 나의 로망과 나의 기쁨을 알아가자. 그게 우리가 조금 더 나답게 행복해지는 법이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자기다워지는 길을 아는 것이다. 미셸 드 몽테뉴. 가볍게 넘기기의 기술. 친척들의 명절 잔소리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라는 질문을 받고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어른들은 왜 명절이면 똑같은 레퍼토리의 잔소리를 하시는 걸까? 내 생각엔 일단 크게 하실 말씀이 없어서인 것 같다. 과거에는 경험에서 얻은 삶의 지혜가 절대적이었기에 요리는 어떻게 하는지, 농사는 어떻게 짓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부모 세대는 자식에게 지혜를 전수하는 것으로 집안에서의 역할이 규정됐다. 그런데 이제는 농사를 짓지도 않고 궁금한 게 있으면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을 바로 찾아보는 세상이 됐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니 라떼는 말이야로 시작하는 대화가 고조선 시대의 이야기처럼 들려
오랜만에 마주 앉아서 어떤 대화를 나눠야 할지 모르겠다. 한마디로 소재 고갈이 심각하다. 그럼에도 부모 세대는 규정된 역할을 수행하려다 보니 어서 취업해야지, 어서 결혼해야지, 어서 아기 낳아야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들은 그저 삶의 마디를 알려주려는 거라. 가벼운 인사로 생각하는 편이 좋다. 물론 이런 말에 기분이 상할 수도 마음이 힘들 수도 있다. 취업해서 돈 벌어야지, 결혼해야지, 아기를 낳아야지, 둘째 가져야지 등등. 이 모든 잔소리의 가장 큰 문제는 어려운 걸 너무 쉽게 이야기한다는 거다. 취업이 어려운 거야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테고, 그럼 결혼은 쉬운가? 과거에는 삶의 반경도 넓지 않고 중매혼이 많아 동네 어른들이 나서서 비슷한 또래 남녀를 맺어주곤 했다. 하지만 개인으로 흩어져 도시 생활을 하는 요즘이들은 노력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만나는 일이 쉽지 않고 높은 주거비, 양육비, 생활비를 생각하면 결혼 전부터 걱정이 앞선다. 결혼정년기와 함께 늦어진 출산으로 몸은 더 힘들고 핵가족 사회에서 육아는 인간의 인격과 인내심을 파괴한다. 부모 세대에서는 주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하고 싶어도 하기가 쉽지 않고 난이도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제 쪽에 그걸 못하는 게 내가 부족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나는 이런 질문에 취업이 어렵죠. 결혼이 어렵죠. 라고 답했다. 열심히 했음에도 잘 되지 않는 게 있었으니 어려운 건 어려워서 어렵다고 했다. 물론 그 어려운 걸 척척 해내는 부러운 인간들이 존재하지만 그렇지 못한 보통의 내가 그렇게 잘못된 것도 아니지 않나. 물론 가볍게 넘기는 게 도저히 잘 안 된다는 사람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본인이 그동안 주변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너무 애쓰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는 타인의 기대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는 순간이다. 그저 가볍게 지나가자. 결정권은 당신에게 있고 누구도 쉽게 평가할 수 없으며 당신의 삶은 여전히 당신의 것이다. 질문을 해서 꼰대가 되는 게 아니라 답을 강요해서 꼰대가 되는 것이다. 제 인생은 특별하지 않지만 소중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어떤 독자가 나를 찾아온 적이 있다. 낮은 자존감과 우울증으로 오랫동안 힘들었다는 그녀는 강연을 잘 들었다며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그런데 얼마 후 다시 나에게 오더니 한 가지 부탁을 했는데 자신의 책에 충분히 예쁘다고 적어줄 수 있냐는 거였다. 그녀의 말대로 그녀는 충분히 예뻤고 그런 말을 해주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말의 유효기간이 며칠이나 될 수 있을까? 낮은 자존감으로 힘들어했던 그녀는 타인의 칭찬과 따뜻한 시선을 통해 자존감이 회복되는 듯한 착각을 느꼈을 거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이렇게 묻게 될 것이다. 지금은
지금은 어떻지? 누가 바라보느냐에 따라 평가는 늘 달라질 수밖에 없고 타인의 시선에 위탁된 자존감은 금세 사라져버리니 결국 쪼그라든 자신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자존감을 채울 수 있을까? 내가 잠깐 다녔던 회사에는 그야말로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았다. 5개 국어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의 제자도 있었다. 그에 비해 나는 너무 평범하고 늘 쭈구리가 된 기분이었는데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건 그래도 나는 글을 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좀 별난 마음이었다. 당시에 나는 인기 있는 작가도 아니었고 SNS에서 글을 공유해 좋은 반응을 얻은 것도 아니었으며 나조차도 내 재능을 특별하거나 뛰어나다고 여기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는 내가 가진 재능이 소중했고 남들보다 우월하진 않을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고유의 것이 내게 있다고 믿었다. 특별한 것과 소중한 것은 다르다. 우리의 가족, 친구, 연인이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여서 소중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주어 소중해지는 것처럼 나 자신과 내가 가진 것을 그 자체로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자존감은 채워지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종종 자존감이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는 마음이라 착각하곤 하지만 자존감은 특별하지 않더라도 그런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현실을 잊게 하는 마취제가 아닌 현실에 발을 딛게 하는 안전장치인 것이다. 우리는 이제 진짜 자존감을 이야기해야 한다. 나 역시도 이 말이 참 오래 걸렸지만 예쁘지 않으면 어떤가? 특별하지 않으면 어떤가? 당신은 당신 자체로 온전하며 우리 삶은 여전히 소중하다. 사람은 누구나 열등감과 무력감, 초라함을 느낀다. 건강한 자존감이란 부정적인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마음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내가 지치지 않을 때까지. 예전에 한 북카페에서 여러 독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한 분이 가족에게 이기적인 자신이 싫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그 이유를 물으니 결혼한 언니가 아이를 낳았는데 조카가 예쁘기도 하고 언니도 고생하는 것 같아 선물도 많이 하고 자기 자신을 들여 육아도 도와줬다고 한다. 그런데 점점 자신의 일상이 사라지고 힘에 부쳐서 언니에게 잘 가지 않게 되었고 그런 자신이 이기적으로 느껴져 죄책감이 든다고 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다들 그게 왜 이기적이지 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고 고통을 조금씩 나누는 순간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 해도 건강한 경계는 필요하다. 타인과의 경계를 세우지 못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의 경계도 흐려지게 되는데 자신이 할 수 없는 일까지 하려 하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누군가 물에 빠졌다면 마땅히 도움을 줘야 하지만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오히려 상황만 악화되는 것처럼 문제 상황에서 함께 허우적거리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누군가를 제대로 돕기 위해선 건강한 경계를 세우며 나를 지키는 일이 필요하고 자신의 몫과 상대의 몫을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경계를 긋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다. 최소한의 경계도 없는 관계는 되레 분노와 원망, 자기 연민을 만들고 과잉된 책임감이 상대를 의존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 나를 돌볼 수 있을 때 타인의 삶도 도울 수 있는데 실제로 연구에서는 자신의 에너지를 잘 유지하는 사람이 타인과 세상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타인을 위해서도 나를 돌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혼자 모든 책임을 지려 하지 말자.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에너지와 자원을 관계의 밀도, 상황에 따라 1인분의 책임감으로 배분해야 하고 상대 역시 힘이 든다면 자신이 기댈 수 있는 대상을 늘려야 한다. 다른 일을 돌볼 책임은 느끼면서도 나 자신을 돌보는 것에는 인색해진다면 그건 자신에 대한 무책임일 뿐. 내가 지치지 않아야 나를 지킬 수 있고 그래야 나도 관계도 건강해진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고 싶다면 첫 번째 조건은 당신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자신에게 맞는 건강한 경계를 정해놓지 않으면 사람들은 당신의 욕구를 무시하게 된다. 오프라 윈프리. 일상을 견딘다는 것. 대학 시절 친구 자취방에 놀러 갔다가 화장실에 물때를 보고 어떻게 집 화장실에 물때가 있지 하며 놀란 적이 있다. 그때 놀란 이유는 내가 화장실 청소를 너무 잘해서가 아니라 해본 적이 없어서였는데 언제나 물때가 생기기 전 엄마가 청소를 해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항상 깨끗하게 청소된 집에서 말끔히 세탁된 옷을 입었으며 밥솥엔 항상 밥이 있었다. 내게는 늘 당연했던 그 일상에는 엄마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한참 지나서야 알았다.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늘 이런 식이라 시간을 들여야 하는 지루하고도 고된 일이지만 겉으로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기에 쉽게 간과된다. 하지만 그 노력을 중단하는 순간 물때가 생기고 더러운 옷이 쌓이고 바닥엔 발을 디딜 곳이 사라진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삶의 공간은 금세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산다는 건 역시 집안일을 하는 것과 같아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일상을 돌봐야 한다. 어떤 이는 피곤한 아침을 견디며 출근했고 어떤 이는 고단한 하루를 버텨냈으며 어떤 이는 가족을 돌봤고 아이에게 삶을 주었다. 만약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다고 말한다면 그건 살아내는 걸 너무 우습게 여기는 것인지도 모른다. 살아간다는 건 파도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넘어지지 않고 버티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노력과 힘이 필요하다. 대단한 무언가를 이루지 않았을지라도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힘겨웠던 순간들과 버거웠던 감정들은 이미 온 힘을 다해 삶을 지켜낸 증거다. 그래서 나는 수고했다는 그 평범한 인사가 그렇게도 좋았다.
주저앉지 않기 위해 애써온 당신에게 내가 담을 수 있는 모든 무게를 담아 한 번쯤 꼭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다. 지나온 모든 순간은 그대의 최선이자 성취다. 사느라 너무나도 애썼다. 그리고 잘 버텼다. 정말 수고했다. 둔감함이라는 위로. 예전에 일 때문에 조금 먼 거리에서 택시를 타고 갈 일이 있었다. 가는 동안 기사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자신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섬세하게 배려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며 서운함을 토로하셨다. 궁금해서 구체적인 일화를 물으니 자신이 우울증에 걸려 힘들어하고 있을 때 친구가 전화해서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라고 묻는 말에 실망해서 절교를 하게 됐다고 했다. 자신을 탓하는 것처럼 들리고 배려가 없었다고. 여기까지 듣자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좀 혼미해졌는데 남을 섬세하게 배려한다는 기사님의 마지막 반전은 길을 돌아가서 택시비가 10,000원이 더 나온 거였다. 물론 내가 만난 다른 기사님들은 대부분 친절하시다. 평범한 안부 인사가 우울증에 걸린 이에겐 비난으로 들릴 수 있던 것처럼 상처가 꼭 누군가의 악의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겐 직장에 다니는 친구의 고민은 자랑처럼 들리기도 하고 아기가 생기지 않아 힘든 사람에겐 친구의 독박 육아가 배부른 소리처럼 느껴질 수 있다. 내가 처한 입장에 따라 상대의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다.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저 타이밍의 문제일 수 있기에 상처받는 것보다는 약간의 둔감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둔감함은 나 혼자만 상처받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때 생겨난다. 문효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한 강연에서 지금까지 나에게 크게 상처를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이 어렵지 않게 답한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당신 때문에 크게 상처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좀처럼 대답이 없다고 했다. 왜 그런 걸까? 상처를 받은 사람만 있고 준 사람은 없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는 아마 우리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증거가 아닐까. 우리는 나 혼자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며 자기 연민과 분노에 빠지지만 우리가 받은 상처를 상대가 전부 알지는 못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순간 상대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해해준다면 내가 나쁜 마음으로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해준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될까. 상처를 내지 않는 조심성도 필요하지만 상처에 대한 너그러움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 상처투성이가 된다. 고슴도치 같던 마음이 솜털 같아질 수는 없을지라도 상대의 실수에 조금은 눈 감아주고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상대의 행동의 의도를 찾지 않는 둔감함이 필요하다. 사람과의 교제에서는 모르는 척 거지 둔감이 필요하다.
말은 가능한 한 호의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상대를 소중한 사람인 양 대하되 결코 이쪽이 일방적으로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야 한다. 마치 상대보다 둔한 감각을 가진 듯이 이것이 사교의 유령이며 사람에 대한 위로이기도 하다. 프리드리 니체. 우리 사랑하며 살아요. 관계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보다 부부 갈등을 다룬 방송을 봤다. 아내는 남편을 끊임없이 비난했는데 그로 인해 자존감이 바닥난 남편 역시 아내를 비난했고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듯했다. 그러다 개인 상담을 진행했는데 아내와 남편 각자 깊은 상처가 있다는 걸 발견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니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음에도 이미 한 움큼의 상처가 있는 이들은 과거의 상처를 다른 모습으로 재현하며 서로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고 있었다. 우리라고 다를 게 있을까? 우리는 인생에서 한 번쯤 특별한 사람을 만난다. 이미 만난 사람도 있고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관계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들에 관한 거였다. 깊은 유대와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존재들. 우리는 사랑과 유대의 관계를 원하지만 상처 주는 것에 너무 익숙해서 그 관계를 쉽게 미움으로 바꾸곤 한다. 나는 당신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평화를 견디는 법을 배우고 사랑에 익숙해지기를 바라며 서로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존재를 찾길 바란다. 사람은 아무리 척박하고 가혹한 환경일지라도 자신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단 한 사람만 존재하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 지금 그런 존재가 곁에 있다면 부디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자. 만약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이 책이 당신에게 그런 지지와 응원이 되었으면 한다. 사과받지 못했던 상처가 있다면 대신 사과하고 싶었고 슬픔이 있다면 함께 안아주고 싶었다. 균형을 찾는다는 건 중심을 잡는 일이다. 나는 사람의 중심은 사랑이라 답하고 싶다. 삶과 관계가 흔들릴 때가 온다면 한 번 더 나와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사랑해 주길 바란다. 균형을 통해 당신이 편안함을 찾기를 바랐으며 나 자신과 관계라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 않기를 바랐다. 당신이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당신이 사랑하며 살면 좋겠다.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읽기 좋은 날 오늘은 김수연의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